어떤 초고가 럭셔리 브랜드의 주가가 한 달 만에 17%나 폭락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17%요? 네. 보통 이런 소식을 들으면 이 회사에 무슨 큰일이 났구나 싶잖아요. 그쵸.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이 회사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거의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고 심지어 연간 실적 전망치까지 올려잡았어요.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빠졌다. 정말 흥미로운 역설이죠.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이 페라리 레이스입니다. 네. 이 단단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곤두박질 쳤는지, 그리고 이 현상이 투자자로서 당신에게 어떤 새로운 관점을 줄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추리해 보시죠. 이건 정말 시장의 심리랑 그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사이에 줄다리기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 같아요. 줄다리기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시장의 단기적인 공포가 페라리라는 이 견고한 성의 가치를 제대로 보고 있는가? 페라리의 그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 그리고 그들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을 들여다보면요. 최근의 주가 하락이 어쩌면 그냥 시장의 과민 반응일 수 있다는 단서들을 찾을 수 있어요. 바로 그 단서들을 찾아 나가는 게 오늘 대화의 재미겠네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탐정이 된 기분으로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살펴보죠. 바로 이 미키 임젠 3분기 실적입니다. 네. 페라리가 3분기에 딱 3,401대의 차를 팔았다고 해요. 정말 적게 파네요. 그렇죠. 그런데 순수익은 작년보다 7.4%가 늘어서 17억 7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거의 2조 5천억 원이 넘어요. 와, 더 놀라운 건 영업이익률인데요. 이익률이요. 무려 28.4%에 달합니다. 솔직히 자동차 업계에서 이런 숫자는 거의 비현실적인 수준 아닌가요? 비현실적이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그 28.4%라는 숫자가 바로 페라리가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죠. 아하, 그 경이로운 이익률의 배경을 보면 페라리만의 그 독보적인 가격 결정력이 있는 거고요. 가격 결정력. 네, 이번 분기에는 특히 SF90XX나 112 실린더리 같은 뭐랄까 말 그대로 억소리 나는 초고가 모델들 판매가 실적을 이끌었고요. 비싼 차들이 더 많이 팔렸군요. 그리고 여기에 고객들이 자신만의 차를 만들려고 추가하는 개인 맞춤형 옵션들 있잖아요. 네네. 이게 또 엄청난 수익원이 됐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부과하는 수입 관세 부담까지 그냥 가뿐히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였거든요. 와, 차 한 대를 팔아도 정말 남는 게 차원이 다르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미스테리가 시작돼요. 이렇게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데 주가는 왜 17%나 빠진 걸까요? 네, 그게 문제죠. 2030년 장기 성장 목표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탄탄한 현재 실적을 무시한다고요? 시장이 그렇게까지 근시안적인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표면적인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장기 성장률 전망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 맞아요. 시장은 페라리가 2030년까지 보여줄 성장세가 자신들의 기대치에는 좀 못 미친다고 판단한 거죠. 기대치가 너무 높았나 보네요?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더 복잡한 심리가 숨어 있어요. 이번 주가 하락 덕분에 페라리의 주가 수익 비율, PE가 38배 수준까지 내려왔는데요. 38배요? 자동차 회사로서는 여전히 아주 높은 숫자 아닌가요? 네, 맞아요. 일반 자동차 회사의 PE가 10배 안팎인 걸 생각하면 엄청나게 높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관점을 바꿔야 해요. 시장은 이미 페라리를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에르메스나 LVMH 같은 최상위 럭셔리 브랜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아니라 명품으로 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에르메스의 PE가 보통 40에서 50배에 달하는 걸 생각하면 38배라는 숫자는 생각보다 비싸지 않네? 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아하, 이제 그림이 좀 더 명확해지네요. 네, 즉 시장은 페라리에게 자동차 회사의 성장률이 아니라 럭셔리 브랜드의 폭발적인 성장률을 기대했는데 페라리의 장기 목표가 거기에 약간 못 미치니까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온 거죠. 일종의 높은 기대치에서 비롯된 과잉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의 조급함이 만들어낸 틈새 같은 거군요. 그렇다면 그 틈새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페라리의 진짜 체력을 보여주는 다른 단서들은 없을까요? 물론 있죠.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 시장의 단기적인 소음에 가려진 페라리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첫 번째 움직임이 바로 자사주 매입이에요. 자사주 매입이요? 네. 페라리는 주주들한테 현금 배당은 많이 하지 않는 편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주주 가치를 확실하게 챙겨주고 있거든요. 자사주 매입이라면 회사가 자기 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2022년에 발표했던 약 20억 유로, 거의 3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요. 3조 원이요? 네.
이건 경영진이 외부에 보내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우리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에 비해 현재 주가는 싸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 사업의 미래에 확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아, 경영진과 투자자가 한 배를 탔다는 느낌을 주는 거군요.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든든하죠. 경영진이 그만큼 회사에 자신이 있다는 거군요. 그런 자신감이 바로 전기차 전략 같은 아주 중요하고 장기적인 결정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 페라리가 전기차에 대해 약간 속도 조절에 나선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시장의 오해와 페라리의 전략적 영리함이 교차하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해와 영리함이라. 페라리는 2030년까지 전체 판매량에서 순수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 목표를 원래 계획의 절반인 약 20%로 낮췄어요. 절반으로요. 이걸 두고 혁신에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던데요. 후퇴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시점을 한번 보세요. 시점이요? 이 결정이 나온 시기가 경쟁사인 포르쉐가 전기차 타이칸의 판매 부진,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약세 때문에 상장 이후 첫 분기 손실을 기록하며 휘청거릴 때와 맞물려요. 아, 타이밍이 정말 절묘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이 앞다퉈 달려가다 넘어지는 걸 보고 페라리는 잠시 숨을 고르면서 자신만의 길을 가기로 했다 이런 거군요. 정확해요. 이건 실패나 후퇴가 아니라 시장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한 전략적 인내에 가깝습니다. 페라리는 최초가 되는 것보다 최고가 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죠. 서두르지 않고 경쟁사의 시행착오를 학습하면서 완벽한 전기 페라리를 만들 시간을 버는 것, 이건 엄청난 자신감 없이는 불가능한 결정입니다. 이런 신중한 전략적 후퇴는 사실 페라리만이 가질 수 있는 엄청난 무기 덕분에 가능한 거군요. 어떤 무기 말씀이시죠? 바로 앞으로 몇 년간의 매출이 이미 거의 확정되어 있다는 점 말이에요. 네, 그게 바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페라리를 더욱 빛나게 하는 세 번째 핵심입니다. 바로 매출의 투명성이죠. 투명성? 페라리의 중운선은 현재 2027년까지 꽉 차 있어요. 잠깐만요. 2027년까지요? 그건 거의 공상과학 소설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주문하면 3년 뒤에나 차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 시간 동안 고객의 마음이 바뀌거나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그게 바로 페라리가 구축한 희소성의 힘입니다. 돈이 있어도 바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갖고 싶은 심리를 완벽하게 이용하는 거죠. 아, 이 꽉 찬 주문서는 투자자에게는 앞으로 3년간 경기 침체가 오든 말든 페라리의 매출은 거의 보장되어 있다는 강력한 안전마진을 의미해요. 정말 든든한 기반이네요. 네, 그리고 바로 이 단단한 기반 위에서 내년에 브랜드 최초의 순수 전기차인 엘레트리카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 드디어 나오는군요. 이미 확보된 수익 기반이 있으니까 실패에 부담 없이 새로운 시장에 더 대담하게 도전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인 셈이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페라리는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독점적인 가치를 창조하고 관리하는 기업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레이싱의 역사, 타협 없는 기술력, 그리고 철저하게 통제된 소량 생산, 이 모든 게 합쳐져서 페라리라는 대체 불가능한 브랜드를 만들어낸 거군요. 바로 그게 워렌 버핏이 말하는 기업의 가장 강력한 무기, 경제적 해자, 이코노믹 모트입니다. 경제적 해자? 성을 둘러싼 깊은 강처럼 경쟁자들이 절대 쉽게 침범할 수 없는 그 기업만의 독점적인 경쟁 우위를 뜻하죠. 아, 페라리의 해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브랜드 이미지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막강한 가격 결정력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경이로운 28.4% 영업이익률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경제적 해자라는 말을 페라리에 적용해서 청취자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걸 세상에서 가장 예약하기 힘든 레스토랑에 비유할 수 있어요. 레스토랑이요? 네, 그 레스토랑이 돈을 더 벌고 싶다고 테이블 수를 2배로 늘리는 순간 더 이상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예약하기 힘든 곳이 아니게 되죠. 그렇겠네요. 희소성이 사라지니까요. 그 특별함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몇 배의 웃돈을 주고서라도 그곳에 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페라리는 수십 년간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예술의 경주로 끌어올린 겁니다. 생산량을 아주 조금씩만 늘려서 성장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면서도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차라는 극단적인 희소성은 절대 훼손하지 않는 거죠.
이 균형 감각이 바로 페라리의 해자 그 자체입니다. 오늘 대화를 통해 페라리 주가의 최근 하락이 회사의 근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장기 전망에 대한 시장의 조급한 반응이자 높은 기대치가 낳은 해프닝일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오히려 그 이면에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 이례적인 수익성, 그리고 2027년까지 꽉 찬 주문서라는 흔들림 없는 펀더멘털이 자리 잡고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당의심이 앞으로 계속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페라리의 가장 큰 도전은 단순히 멋진 차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주들이 요구하는 성장과 브랜드의 핵심인 극단적인 희소성 사이의 그 아슬아슬한 균형을 영원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장과 희소성의 균형. 네. 그리고 내년에 출시될 첫 전기차 엘레트리카는 이 균형점을 찾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겁니다. 과연 전기 모터의 조용한 포효가 내연기관의 심정을 울리는 굉음만큼이나 희소하고 매력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페라리의 다음 10년, 어쩌면 다음 50년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